미안해, 지윤아. 제발 나랑 이혼해줘. 남편이 갑작스럽게 내민 이혼 서류를 내려다보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싫어. 이유도 말해주지 않고. 이게 무슨 짓이야? 내 입장도 좀 생각해줘. 무슨 입장? 당신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시어머니가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내가 모르는 한 중년 남성이 따라 들어왔다. 그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묘하게 위압적인 기운을 풍겼다. 이지윤 씨,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다. 거기에는 누구나 알만한 유명 제약회사의 회장이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다. 너무나도 익숙한 이름이었다. 당신에겐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내 딸이 당신 남편의 아이를 가졌소. 박민호의 아이 말이오. 네? 우리 집안에 미혼모를 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 이 일에 책임을 져야겠소. 위자료 명목으로 20억 원을 주겠소. 이걸 피해보상금이라 생각하고 이혼에 동의해 주시오. 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내 곁에 있던 시어머니는 고개만 연신 끄덕이고 있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지윤아, 20억이다. 20억 원이면 평생을 쓰고도 남을 큰돈이야. 돈이 무슨 소용이에요? 전 이혼 안 해요. 그러자 남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잘 생각해. 보시오. 거절한다면 당신 상황만 더 비참해질 테니.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우리의 4년이라는 결혼 생활이 단돈 20억 원에 팔려나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내가 무엇을 알아냈는지, 그리고 이 순간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왔는지.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내 이름은 이지윤. 지금 나는 청담동에서 꽤 규모 있는 필라테스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나는 신림동의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다. 당시 나는 강남의 한 대형 병원에서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지하철 2호선에 몸을 싣고 왕복 2시간을 출퇴근하며 밤 9시가 넘어서야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는 일상이었다. 월급은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내 남편 박민호였다. 남편은 IT 스타트업을 창업한답시고 매일 노트북을 들고 카페로 출근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현실은 단 한 푼의 수입도 없는 백수였다. 곧 투자자들을 만날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는 4년 내내 똑같은 말만 반복했다. 그 와중에 집세부터 대출 이자까지 모든 생활비는 오롯이 내 월급으로 충당해야 했다. 시어머니 김 여사는 가끔 반찬을 가져다주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 민호 사업만 성공하면 며느리인 네가 제일 호강할 거다. 그때까지만 꾹 참고 뒷바라지해. 시동생 민재도 마찬가지였다. 형수님, 제가 형님 사업 돕고 있잖아요. 우리 곧 부자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제 용돈을 내게서 뜯어갔다. 그렇게 나는 어느 겨울까지 버티며 살았다. 결혼한 지 4년이 넘었지만 우리는 아이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민호를 설득해 병원에 가기로 했다. 우리 같이 검사 좀 받아보자. 혹시 몸에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민호는 처음엔 싫은 내색을 하더니 결국 강남의 유명 난임 클리닉에 동행했다. 의사는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며 일주일 뒤에 결과를 보러 오라고 했다. 일주일 뒤 오후 3시, 나는 클리닉 진료실에서 의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민호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 있다며 오지 않아 나 혼자였다. 이지윤 씨, 사모님 쪽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남편분께서 무정자증이십니다. 자연 임신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다. 무정자증. 지난 4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남편 때문이었다는 뜻이다. 선생님, 확실한 건가요? 네, 검사 결과가 아주 명확합니다. 정자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운동성도 거의 없습니다. 자연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검사 결과지를 받아들고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종이에 적힌 무정자증이라는 진단명을 몇 번이나 쳐다보았다. 집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없었다. 또 그놈의 비즈니스 미팅을 핑계로 나간 모양이었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검사 결과지를 고이 접어 가방 맨 밑바닥에 숨겼다. 그날 밤 11시쯤 민호가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다. 지윤아. 한 병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 의사가 뭐래? 별다른 이상은 없대. 나는 거짓말을 했다. 왜 그랬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묘한 일이다. 진실을 말했어야 했는데 내 입에선 전혀 다른 말이 튀어나왔다. 아, 다행이네. 때가 되면 생기겠지 뭐. 민호는 무심하게 대답하며 욕실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서늘한 위화감을 느꼈다. 며칠 뒤,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민호가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그는 황급히 핸드폰을 숨겼다. 왔어? 오늘은 일찍 끝났네. 응, 환자가 별로 없어서. 나는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가면서 슬쩍 민호를 관찰했다. 안절부절 못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민호의 핸드폰 화면에 알림이 떴다. 자기야, 내일 시간 돼? 우리 늘 가던 카페에서 봐요. 한유진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다가 이내 사라졌다.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민호는 다급히 핸드폰을 낚아채며 변명했다. 아, 사업하다가 알게 된 여자 후배야. 별거 아니야. 비즈니스 관계라면서 왜 자기야라고 불러?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 민호의 대답은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더 묻지 않았지만 내 머릿속에는 무정자증 검사 결과와 한유진이라는 여자의 이름이 빙빙 맴돌았다. 두 개의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민호가 샤워를 하는 동안 나는 그의 핸드폰을 열어보았다. 평소엔 절대 하지 않는 짓이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꼭 확인해야만 했다. 메시지 창을 열자 두 사람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은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자기야, 오늘 고생 많았어. 내일 2시에 청담동 그 카페에서 봐. 청담동 카페. 그곳은 민호가 비즈니스 미팅을 한다며 뻔질나게 드나들던 곳이었다. 그가 만난 건 투자자가 아니라 다른 여자였던 것이다. 스크롤을 내리자 더 노골적인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자기야, 자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뛰어. 지훈이는 절대 알면 안 돼. 우리 조심하자. 알아. 우리 둘만의 비밀이잖아. 내 손이 파르르 떨렸다. 4년을 부부로 살았는데 이제야 그의 불륜을 알게 되다니. 게다가 내가 밤낮으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돈으로 다른 여자와 놀아나고 있었다니. 욕실에서 물소리가 멎었다. 나는 재빨리 핸드폰을 제자리에 두고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다. 지훈아, 자. 민호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조소했다. 씨 없는 수박 주제에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운다고? 이보다 더 코미디가 있을까? 하지만 이상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흐르지 않았다.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감정보다 계산이 앞섰다. 그 순간 나는 직감했다. 마침내 기회가 왔다는 것을. 며칠 후 여느 때처럼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민호가 말끔하게 차려입은 채 굳은 얼굴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훈아, 앉아봐. 할 말이 있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민호 맞은편에 앉았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끝난 상태였다. 뭔데? 우리 이혼하자. 마침내 올 것이 왔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되물었다. 갑자기 왜? 갑자기 아니야. 요즘 우리 사이 알잖아. 대화도 없고 서로 지쳤고. 그래서 이혼하고 싶다고? 우리 둘 다를 위해서야.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누군가가 써준 대본을 그대로 읽는 듯한 억양이었다. 그때 누군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에 누구란 말인가? 민호는 잔뜩 긴장한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 오셨나 보다. 누가 오셨는데? 문이 열리자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들어왔다. 검은 정장을 입은 60대 중반의 남성, 그리고 그 뒤로 내 시어머니 김 여사와 시동생 민재가 서 있었다. 이지훈 씨, 처음 뵙겠습니다. 한태수라고 합니다. 한태수. 그 유명한 제약회사의 회장 이름이었다. 그런 대단한 사람이 왜 우리 누추한 빌라에 온 걸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소. 내 딸 유진이가 박민호와 교제 중이고 지금 아이를 가졌소. 내가 예상했던 그 말이었다. 하지만 직접 듣고 나니 마음 한구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건가요? 우리 집안에 미혼모란 있을 수 없는 일이오. 유진이는 제 아이의 아빠와 결혼해야만 하오. 그러니 당신과 민호는 이혼해야겠소? 한 회장의 말투는 완전한 명령이었다. 자신의 권력으로 남을 짓밟는 게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다.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이혼은 저희 부부가 알아서 결정할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시오.
박민호는 이미 다른 여자의 아이를 가진 아빠요. 이 결혼을 유지할 이유가 있어? 갑자기 시어머니가 내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아이고, 한 회장님 죄송합니다.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당연히 이혼시켜야죠. 지윤아, 제발 나가다오. 어머니, 나는 경악했다. 4년 동안 나를 며느리라 부르며 단물만 쏙쏙 빼먹던 시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나를 길거리로 내몰고 있었다. 시동생 민재도 고개를 숙이며 거들었다. 형수님, 죄송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형님한테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애가 생겼다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보고 나가라는 거야? 널 쫓아내는 게 아니야, 지윤아.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 민호가 변명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안도감이 더 크게 묻어났다. 한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다. 물론 그냥 맨입으로 쫓아내진 않겠소. 위자료를 주겠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면 현금으로 20억 원을 주지. 당장.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20억 원. 너무나도 비현실적인 거액이라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 시어머니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뜩였다. 20억이요? 정말입니까? 그렇소. 전액 현금으로 지급할 거요. 단, 조건이 있어. 이혼 후 박민호나 우리 가족에게 절대 연락하지 말 것.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 것. 민재가 헛바람을 들이켰다. 형수님, 20억이면 새 인생 시작하고도 남을 돈이에요. 민호도 거들었다. 지윤아, 너한테도 좋은 기회잖아. 우리 같이 가난한 집안에 얽매이지 말고 새 출발해. 그들의 말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이 쓰레기들은 돈 앞에서 철저히 입을 맞추고 계획을 짠 것이다. 나의 사녀는 그렇게 허무하게 증발해버렸다. 한 회장이 쐐기를 박았다. 어떻소? 나쁘지 않은 제안이지 않소? 아직 젊은이 새 인생 시작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을 텐데. 나는 그들 한 명을 빤히 쳐다보았다. 돈 냄새에 홀린 시어머니, 형 등 뒤에 숨어 눈치만 보는 시동생, 일말의 죄책감도 없는 남편, 그리고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오만한 회장. 20억. 확실히 엄청난 큰 돈이네요. 평생을 써도 다 못 쓸 돈이겠죠. 하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제안이라 혼란스럽네요. 사실 내 머릿속은 조금도 혼란스럽지 않았다. 오히려 이 판을 어떻게 내게 완벽하게 유리하게 짤지 치열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변호사와 상의해봐야겠습니다. 이런 중대한 결정을 혼자서 내릴 수는 없으니까요. 한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변호사? 굳이 그런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어? 이건 그냥 단순한 위자료 명목인데 20억 원이라는 큰돈이 오가는 일입니다. 회장님,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벽하고 깔끔하게 처리되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회장님 입장에서도 그게 더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한 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소. 그럼 내일 오전 10시 강남의 한성공증인 사무소에서 우리 측 변호사와 함께 봅시다. 네, 저도 제 변호사를 대동하겠습니다. 한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덧붙였다. 서류에 서명하는 즉시 20억 원은 바로 송금될 거요. 그들이 떠나고 집안엔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지윤아,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뭐가 미안한데?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4년 동안 뒷바라지 해준 덕분에 20억 받고 자유의 몸이 되는 거니까 세상 천지에 이런 횡재가 어딨어? 내 덤덤한 반응에 민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침실로 들어가 가방에서 무정자증 검사 결과지를 꺼냈다. 종이를 쓰다듬으며 나는 서늘하게 미소 지었다. 내일이 참 재밌어지겠네. 다음 날 오전 9시 나는 강남의 한 법무법인에 앉아 있었다. 내가 선임한 최 변호사는 30대 중반의 냉철하고 꼼꼼한 엘리트였다. 이지윤 씨, 상황을 들어보니 상대방이 몹시 서두르는 눈치군요.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건 꽤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뭔가 큰 약점을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나는 가방에서 무정자증 검사 결과지를 꺼내 최 변호사에게 내밀었다. 제 남편은 무정자증입니다. 진단서에 따르면 자연 임신은 100% 불가능하죠. 최 변호사의 눈이 커졌다. 그렇다면 내연녀의 임신은? 네. 남편의 아이가 아닐 확률이 거의 확실하죠. 하지만 한 회장 측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그렇다면 합의서에 반드시 몇 가지 특별 조항을 추가해야겠습니다. 어떤 조항들이죠? 첫째, 20억 원을 수령하되 향후 어떠한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 위자료를 반환할 법적 의무가 일절 없다는 조항입니다. 최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덧붙였다. 본 합의서는 향후 친자 확인 DNA,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그 법적 효력이 완벽히 유지된다는 문구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DNA 검사요? 네. 훗날 친자 확인 문제로 소송이 들어올 경우를 대비한 가장 완벽한 법적 방패막이가 될 겁니다. 나는 최 변호사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원하던 바였다. 오전 10시. 강남 한성공증인 사무소에 도착하자 한 회장 일행이 먼저 와 있었다. 한 회장. 그의 전담 변호사, 민호, 시어머니 그리고 민재까지 모두 총출동한 상태였다. 안녕하세요. 제가 늦진 않았죠? 안 늦었소. 시간 없으니 바로 시작합시다. 한 회장 측 변호사가 자신들이 준비한 합의서를 꺼내놓았다. 하지만 그것을 훑어본 최 변호사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이 서류로는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 측에서 준비한 합의서를 사용하시죠. 무슨 뜻입니까? 법적 효력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몇 가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새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을 읽어 내려가던 한 회장 측 변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이 조항들은 뭡니까? 친자 확인 결과와 무관하게 효력 유지,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 의무 없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방어, 조항일 뿐입니다. 뭐 문제라도 있습니까? 한 회장이 미간을 찌푸리며 나섰다. 무슨 놈의 계약서에 이런 해괴한 조항들을 넣는 거요? 이건 그냥 단순한 위자료 지급 서류일 뿐인데. 회장님, 20억 원이라는 큰돈이 오가는 계약입니다. 저희로서도 확실한 법적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정상적인 요구 아닙니까? 최 변호사가 침착하게 받아쳤다. 나는 그 옆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었다. 답답해진 시어머니가 짜증을 냈다. 예, 지훈아. 쓸데없이 깐깐하게 굴지 말고 그냥 사인해라. 네가 언제 20억이라는 큰돈을 구경이나 해보겠니? 어머니, 제 인생이 걸린 문제잖아요. 신중해서 나쁠 건 없죠. 한 회장이 손목시계를 내려다보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됐어. 그깟 조항들 그냥 내버려둬. 어차피 우리 쪽에 꿀릴 건 하나도 없으니까 빨리 끝냅시다. 한 회장 측 변호사도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공증인이 서류를 검토한 뒤 말했다. 문제 없습니다. 서명하십시오. 한 회장이 먼저 호기롭게 서명했다. 이어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고 서명했다. 마지막으로 내 차례였다. 나는 펜을 들고 잠시 동작을 멈췄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내 손끝에 쏠렸다.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20억 원은 전액 현금으로 지금 당장 송금되는 게 맞죠? 맞소. 서명하는 즉시 바로 쏠 거요.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서류에 이지훈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 서명이 끝나자마자 한 회장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지금 당장 이지훈 계좌로 20억 송금해. 몇 분 뒤 내 핸드폰이 짧게 울렸다. 입금 2,000원. 잔액 154 300원. 시어머니가 환호성을 질렀다. 아이고, 입금됐단다. 진짜 20억이 들어왔어. 민재도 입이 귀에 걸렸다. 형수님, 아니 이지훈 씨. 축하합니다. 새 출발 잘하세요. 민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지훈아, 행복하게 살아. 그동안 미안했고 고마웠어. 하지만 내 가슴속에는 어떠한 환희도 없었다. 그저 차갑게 가라앉아 있을 뿐이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어디로 갈 건가? 새 집을 구할 때까지 당분간 호텔에 머물 생각입니다. 한 회장이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현명한 선택이요. 이지훈 씨, 부디 멋진 새 출발을 하길 바라오. 나는 공증 사무실을 나와 택시에 올랐다. 내 가방 안에는 완벽하게 공증된 20억짜리 계약서가, 내 핸드폰에는 20억 원이 찍힌 은행 앱 알림이 있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청담동으로 가주세요. 청담동이요? 좋은 동네 가시네요. 나는 차창 밖을 내다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꿉꿉한 곰팡내 나던 신림동 빌라를 떠나 내 인생에 새로운 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청담동의 한 고급 부동산 중개소에 앉아 상가와 주거가 결합된 건물을 알아보고 있었다. 사모님, 이 물건은 어떠세요? 1층은 상가로 쓰시고 2층은 거주용으로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한강뷰도 막힘없이 나오고요. 마음에 드네요. 이걸로 할게요. 네? 정말이십니까? 그럼 계약금은 전액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하겠습니다. 중개인은 입이 떡 벌어졌지만 나는 평온했다. 내 통장엔 20억이 있으니까 그날 밤 청담동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 침대에 누워 나는 계약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았다. 본 합의서는 향후 친자 확인 DNA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그 법적 효력이 완벽히 유지된다. 어떠한 사유로도 위자료 반환 의무는 없다. 자,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될 거야. 한 달 후. 나는 청담동 새 집으로 이사했다. 인테리어 업체와 미팅을 하며 1층을 어떻게 최고급 필라테스 스튜디오로 꾸밀지 구상했다. 이 공간엔 기구 20대 정도는 거뜬히 들어가겠네요. 청담동 VVIP들 취향에 맞춰서 최고급 대리석과 조명으로 세팅해주세요. 반면 신림동의 낡은 빌라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어가고 있었다. 유진이 민호의 집으로 들어온 직후부터 모든 것이 뒤집혔다. 30이 다 되어가는 나이였지만 유진은 자신이 대단한 재벌가 상속녀인 양 온몸으로 유세를 떨었다. 어머님, 이 반찬 너무 짜요. 거 아시잖아요. 다시 해주세요. 시어머니 김 여사는 당황하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아, 유진아, 그냥 편하게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는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어머니는 좀 오버 아닌가요? 그날부로 유진은 김 여사를 절대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오히려 이 집에 진짜 여왕벌처럼 군림하며 온 식구를 하인 부리듯 했다. 도련님, 백화점 식품관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좀 사다 주세요. 임산부한테 영양 보충이 얼마나 중요한데. 민재는 미래의 재벌가 형수님 앞에서 굽신거리며 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과일로 사다 드릴까요? 체리, 딸기, 그리고 수입산 청포도요. 무조건 백화점에서 사 오셔야 해요. 시장통에서 파는 싸구려는 절대 안 먹으니까. 민재는 백화점 과일이 얼마나 비싼지 잘 알았지만 찍소리도 낼 수 없었다. 그들이 쥐어준 20억 덕분에 자신들이 살아남았다고 믿었으니 유진의 비위를 맞추는 수밖에 없었다. 가장 비참한 건 민호였다. 한 회장이 약속했던 제약회사 내에 번듯한 자리는 알고 보니 경기도 외곽에 있는 물류창고의 말단 계약직이었다. 어이, 박민호 씨, 오늘 잔업 좀 하고 가지? 물류창고 반장은 민호보다 나이도 한참 어렸지만 반말을 찍찍 해댔다. 회장의 예비 사위라는 타이틀은 온데간데 없었다. 민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회장님 사위 될 분이라면서 왜 여기서 박스나 나르고 있대? 글쎄, 낙하산 타려다 줄이 끊어졌나 보지. 일이나 똑바로 하라고 해. 동료들의 비아냥도 견뎌야 했다. 화이트 칼라로만 살아온 민호에게 무거운 상자를 나르는 육체 노동은 지옥 그 자체였다. 퇴근 후 파김치가 되어 돌아온 민호에게 유진은 짜증부터 냈다.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저녁 다 식었잖아. 미안해. 물류창고 물량이 터져서 야근했어. 야근이 대수야? 당장 아빠한테 전화해서 본사 기획실이나 임원 자리로 옮겨달라고 해. 어떻게 그래? 아직 눈치 보이는데 왜 못해? 우리 이제 곧 결혼할 사이인데 자기가 물류창고에서 썩고 있으면 내 체면이 뭐가 돼? 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호는 가슴이 턱 막히는 걸 느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지만 이제 와서 발을 빼기엔 너무 늦어버렸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웃음꽃이 피는 순간은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뿐이었다. 진짜 20억이 있긴 하네. 꿈이 아니었어. 민재가 통장을 보며 실실 웃었다. 하지만 그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었다. 결혼 자금, 새 아파트 마련 등 들어갈 돈이 산더미였다. 엄마, 우리도 이참에 강남으로 이사 가요. 그래야지. 이참에 우리도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김 여사와 민재는 들떠서 아파트를 보러 다녔지만 민호는 만사가 귀찮았다. 매일 밤 파김치가 되어 쓰러져 자느라 이사고 뭐고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형, 주말에 아파트 보러 안 갈 거야? 너희들끼리 다녀와. 난 피곤해서 쉴래. 소파에 널브러진 민호를 보며 유진이 다가왔다. 자기야,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인다. 진짜 내가 아빠한테 말해볼까? 됐어. 제발 가만히 좀 있어. 왜 짜증을 내고 그래? 민호는 유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카페에서 몰래 만나며 짜릿하게 속삭이던 그 달콤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눈앞에 있는 건 그저 이기적이고 표독스러운 여자일 뿐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지훈과 이 좁은 빌라에서 지지고 볶고 살던 시절을 떠올렸다. 적어도 그때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살진 않았는데.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6개월 후, 강남 최고급 산후조리원 특실, 유진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한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한 회장은 친인척과 지인들을 모두 불러 모았고 민호 측 가족들도 초대받았다. 한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어여쁜 손주를 보셨네요. 김 여사가 꽃바구니를 내밀며 아부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한 회장의 안색은 어둡기 짝이 없었다. 고맙소. 무언가 이상했다. 첫 손주를 품에 안은 할아버지치고는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다. 그때 간호사가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안고 나왔다. 사람들이 아이의 얼굴을 보려고 우르르 몰려들었으나 아이의 얼굴이 공개되자마자 파티장엔 찬물을 끼얹은 듯 무거운 정적이 흘렀다. 아이의 머리카락은 옅은 금발이었고 눈동자는 선명한 푸른빛을 띠고 있었다. 어머, 아이가 혼혈인가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속삭였다. 파티장의 공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유진이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아, 그게 제가 어릴 때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격세유전으로 유전자가 발현됐나 봐요. 하하,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였다. 부모가 모두 토종 한국인인데 어떻게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아이가 태어난단 말인가? 한 회장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민호 역시 아이를 멍하니 쳐다보며 입만 뻐끔거렸다. 유진아, 이 아이 내 애 맞아? 자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당연히 자기 아이 맞지. 유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누가 봐도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한 회장은 유진을 본가로 불러내 불호령을 내렸다. 너 솔직히 말해. 저 아이 진짜 박민호 핏줄 맞아? 아빠, 왜 이러세요? 당연히 민호 씨 아이죠? 그럼 왜 금발의 파란 눈이 태어난 건데? 백인 혼혈이 아니고서야 저런 외모가 나올 수가 없어. 유진은 울음을 터뜨렸다. 저도 몰라요. 진짜 모른다고요. 한 회장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너 아직도 내 앞에서 거짓말할래? 너 몰래 만나는 놈 있지? 아니에요. 한국 들어와선 민호 씨 말고 만난 사람 없어요. 하지만 한 회장은 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아이의 외모가 너무나도 강력한 증거였다. 다음 날, 한 회장은 즉각 사람을 풀어 사설 조사를 지시했다. 유진의 과거 행적을 싹 뒤진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유진이 미국 유학 시절 사귀었던 백인 남자친구 제임스가 현재 한국에 들어와 강남의 한 영어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었던 것이다. 제임스 윌슨, 28세, 강남 에이어학원 소속 원어민 강사. 조사원이 내민 사진과 보고서를 본 한 회장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그럼 이놈이 아이의 친부란 말인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서둘러 친자 확인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 회장은 당장 민호를 호출했다. 민호 자네, 당장 유전자 검사부터 해. 네? 갑자기 유전자 검사는 왜? 애 얼굴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핏줄 확인부터 확실히 해야겠어. 사실 민호 역시 속으로 끔찍한 의심을 품고 있던 터였다. 금발의 푸른 눈을 가진 아기를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당장 검사 받겠습니다. 3일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박민호는 그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었다. 결과지를 받아든 한 회장은 그야말로 이성을 잃고 폭발했다. 한유진, 당장 이리 와. 유진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아빠 앞에 섰다. 아빠, 나 진짜 몰랐어. 몰랐다고? 외간 남자랑 뒹굴고 애를 뱄는데 그걸 몰랐다고? 제임스 그놈이랑은 끝난 줄 알았는데 한국까지 끌어들여서 이 사단을 내? 그러면서 뭐 박민호 애라고? 한 회장은 이내 민호에게도 불똥을 튀겼다. 야, 박민호, 넌 내 애라고 책임지겠다며. 회장님.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유진이가 제 애라고 하니까
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녔는지도 몰라? 멍청한 새끼. 민호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했다. 지난 6개월 동안 지옥 같은 물류창고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고 유진의 온갖 히스테리를 다 받아준 결과가 다른 놈의 애새끼 뻐꾸기 짓이었다니. 옆에 있던 김 여사가 바닥에 주저앉아 벌벌 떨었다. 회장님,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아가씨가 우리 민호 애를 가졌다고 해서 몰랐어? 이것들이 지금 장난하나? 혹시 너희들 돈 노리고 내 딸이랑 짜고 친 거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맹세코 아닙니다. 민재도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다. 회장님, 저희도 속은 겁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한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20억, 당장 내 돈 20억. 토해내, 안 그러면 너희 일가족 전부 사기죄로 콩밥 먹일 줄 알아. 민호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회장님, 저희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20억 저희가 받은 게 아니라 전처인 지훈이가 다 가져갔습니다. 난 그런 거 알 바 없고 무조건 그 돈 다시 가져와. 한 회장이 폭풍처럼 휩쓸고 지나간 후 민호 일가족은 넋을 잃고 허공만 바라보았다. 6개월 전 20억이라는 잭팟에 취해 재벌가 사돈 행세를 하던 그들의 말로는 너무나도 처참했다. 졸지의 남의 자식을 떠안을 뻔한 것도 모자라 사기꾼으로 몰려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날 밤 민호가 유진을 몰아붙였다. 너 진짜 제임스 애인 거 몰랐어? 자기야. 미안해. 사실은 반신반의했어. 반신반의? 그게 무슨 개소리야. 제임스랑 헤어지고 얼마 안 돼서 자기 만난 거잖아. 근데 임신이 돼서. 나도 불안하긴 했는데 자기가 날 버릴까봐. 무서워서. 유진의 변명을 듣는 민호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결국 자기는 철저하게 이용당한 호구에 불과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한 회장은 곧바로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 로펌 변호사들을 대거 소집했다. 그 쓰레기 같은 것들 당장 사기죄로 형사 고소해. 내 돈 20억도 무조건 찾아오고. 회장님,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명백한 기망행위를 입증해야 합니다. 박민호 측이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을 사전에 알고도 속였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 회장이 책상을 쾅 내리쳤다. 외국인 애새끼를 낳았는데 그게 증거지 뭐가 더 필요해. 그리고 20억 원 반환 소송의 경우 합의서 조항 때문에 패소할 확률이 99%입니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기억 안 나십니까? 전처인 이지윤 측 변호사가 고집해서 넣었던 특별 조항 말입니다. 본 합의서는 향후 친자 확인 결과와 무관하게 그 법적 효력이 완벽히 유지된다. 그리고 어떠한 사유로도 위자료 반환 의무는 없다. 한 회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말도 안 돼.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못 돌려받는다고? 계약서상으로는 완벽하게 방어벽이 쳐져 있습니다. 전처 측에서 아주 치밀하게 함정을 파놓은 것 같습니다. 그제야 한 회장은 자신이 완벽하게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20억이라는 돈을 미끼로 오만하게 굴다가 제 발로 올가미에 목을 집어넣은 꼴이었다. 한편 민호 일가의 상황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한 회장은 그들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한 것도 모자라 어마어마한 규모의 민사소송을 걸었다. 박민호 씨, 강남경찰서 경제팀입니다. 사기 혐의로 피소되셨으니 조사받으러 출석하십시오. 경찰의 전화를 받은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엄마, 어떡해. 우리 진짜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우리도 속은 건데. 김 여사가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 불과 6개월 전 20억의 환호성을 지르던 그 집구석이 이제는 완전한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더 끔찍한 건 한 회장이 청구한 20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이었다. 단순히 20억만 돌려달라는 게 아닙니다. 재벌가의 명예훼손, 정신적 피해보상, 기업 이미지 실추 명목으로 20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민재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다. 200억이요? 우리가 평생 숨만 쉬고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이잖아요. 이미 가압류 집행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살고 계신 집 은행 계좌 전부 동결될 겁니다. 며칠 뒤 민호네 집 현관문에는 시뻘건 가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었다. 20억의 환상에 젖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 계약했던 강남의 새 아파트. 입주는 물거품이 되었고 지금 사는 빌라조차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
직장도 잃었다. 한 회장이 손을 써서 당장 물류창고에서 민호를 해고해 버린 것이다. 박민호 씨 오늘부로 짐 싸세요. 반장님, 갑자기 왜요? 회장님 지시입니다. 우리 회사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랍니다. 박스를 나르던 민호를 보며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저 새끼 재벌 사위 된다며? 왜 잘렸대? 뭐 사고 쳤나 보지. 짐을 싸들고 쫓겨난 민호가 집에 돌아오자 김 여사가 매달리며 울부짖었다. 민호야, 이제 어떡하냐. 넌 직장도 잘리고 집은 경매 넘어가게 생겼고. 나도 몰라. 나도 미치겠다고. 민재가 구석에서 한숨을 쉬며 말했다. 형. 혹시 지윤 형수님 연락처 알아? 우리 형수님한테 좀 도와달라고 빌어볼까? 도와달라고? 무슨 낯짝으로? 그래도 형수님한테 20억 있잖아. 거기서 조금만 융통해 달라고. 그 순간 민호의 뇌리에 6개월 전 지윤의 마지막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공증사무소에서 너무나도 차분하게 서명하던 그 서늘한 눈빛.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지윤은 모든 것을 알고 치밀하게 판을 짠 게 분명했다. 한편 유진은 한 회장의 지시로 미국으로 쫓겨나듯 출국했다. 한국에 남아있어 봤자 언론에 찌라시만 돌 테니 당장 나가. 유진은 공항에서 민호에게 마지막 인사를 남겼다. 자기야,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것이 끝이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니 사랑한다고 착각했던 여자, 그리고 자신의 핏줄이라고 믿었던 아이, 그 모든 것이 한여름밤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남은 건 처절한 파멸뿐이었다. 그날 밤, 압류 딱지가 붙은 좁은 거실에 세 식구가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 불과 6개월 전 20억을 손에 넣었다며 샴페인을 터뜨리던 그들이었다. 지윤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민호가 넋 빠진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순간 김 여사와 민재의 표정도 일그러졌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지윤이 가져간 20억, 그리고 그 기괴했던 계약서 조항. 설마 지윤이는 이 모든 걸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걸까? 2년 후. 오늘은 청담동에 내 명의로 세운 한강뷰 필라테스 스튜디오의 오픈식 날이다. 따스한 햇살 아래 최고급 대리석 간판이 찬란하게 빛났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탁 트인 한강뷰가 펼쳐졌고 실내는 최신식 기구와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졌다. 지난 2년간 피나는 노력과 20억이라는 자본이 만들어낸 완벽한 성과였다. 지윤아, 진짜 대단하다. 이걸 너 혼자 다 이뤄낸 거야? 고마워. 다들 도와준 덕분이지. 화려한 화환들 사이에서 나는 웃으며 하객들을 맞이했다. 그런데 오전 11시쯤 스튜디오 앞에 다 찌그러진 낡은 중고차 한 대가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본 순간 나는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박민호, 김 여사, 그리고 민재. 2년 만에 나타난 그들의 몰골은 그야말로 거짓골이 따로 없었다. 싸구려 점퍼에 때에 찌든 바지, 피골이 상접한 얼굴. 특히 민호는 예전에 멀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퀭한 노숙자처럼 변해 있었다. 스튜디오로 들어선 그들 때문에 화려했던 오픈식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해졌다. 지윤아,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를 불렀다. 어머니,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윤아, 제발, 우리 얘기 좀 하자. 민호가 핏발선 눈으로 애원했다. 나는 하객들에게 잠시 양해를 구하고 스튜디오 한 구석에 마련된 VIP 상담실로 그들을 안내했다. 앉으세요. 커피라도 드릴까요? 아니, 됐어. 민호가 다급하게 입을 열었다. 지윤아, 우리 지금 다 죽게 생겼어. 무슨 일인데요? 한 회장이 우릴 사기죄로 고소하고 손해배상만 200억을 청구했어. 우리 집도 경매로 넘어가구나. 신용불량자 됐어. 나는 짐짓 놀란 척 연기를 했다. 200억이요? 갑자기 왜요? 민재가 울먹이며 말했다. 형수님, 사실 그 애기 우리 형애가 아니었어요. 친자 확인해보니까 외국인 영어 강사 애였대요. 속으로는 박장대소하고 있었지만 나는 겉으로는 경악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네, 그럼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거네요? 김 여사가 내 손을 덥석 잡으며 매달렸다. 지윤아,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천벌을 받은 거야. 그때 널 버리고 쫓아낸 거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내 아들 놈은 노가다 뛰면서 하루하루 입에 풀칠만 하고 산다. 넌 20억 있잖아. 제발 그 돈에서 조금만 융통해주면 안 되겠니? 민호마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지윤아,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한 번만 살려줘. 바로 그때 스튜디오 입구 쪽에서 굵직하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버러지 같은 것들, 여기 숨어 있었군. 고개를 돌려보니 한태수 회장이 씩씩거리며 들어오고 있었다. 2년 전보다 훨씬 늙고 수척해진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특유의 도끼는 남아 있었다. 이지윤 씨, 오랜만이요. 회장님께서 여긴 어쩐 일이십니까? 저 쓰레기 새끼들이 여기 올 줄 알았지. 한 회장이 민호 가족을 벌레 보듯 노려보며 소리쳤다. 야, 이 사기꾼 새끼들아, 내 돈 20억 당장 토해내. 회장님, 저희 돈 없어요. 저희도 속은 거라니까요. 민재가 울부짖었지만 한 회장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번뜩이는 눈으로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이지윤 씨, 당신도 이 사기극의 공범 아니요? 그 20억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 알면서 입을 싹 닫아? 나는 아주 침착하게 서랍을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회장님, 이거 기억하십니까? 그게 뭐요? 2년 전 저희가 공증받았던 합의서입니다. 나는 서류의 특정 부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여기 똑똑히 적혀 있죠. 본 합의서는 향후 친자 확인, DNA,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그 법적 효력이 완벽히 유지된다. 한 회장의 얼굴 근육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어떠한 사유로도 위자료 반환 의무는 없다. 회장님께서 직접 도장 찍으신 겁니다. 저한테 법적 책임은 단 1%도 없습니다. 순간 민호가 짐승처럼 소리쳤다. 이지윤, 넌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는 거 보면서 재밌었냐? 우린 길바닥에 나앉았는데 넌 그 20억으로 청담동에 떵떵거리고 샵 차리니까 좋냐고.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민호야, 내가 왜 그 돈을 너희한테 돌려줘야 하지? 우리가 뭐 부부라도 돼?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잖아. 가족? 내 피 같은 월급 빨아먹으면서 뒤로는 딴 여자랑 바람 피우고 애까지 만들어온 쓰레기 남편이 가족? 20억 눈앞에 흔드니까 4년 동안 개처럼 일한 며느리 당장 쫓아내던 시어머니가 가족? 김 여사가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다. 지윤아, 제발 살려줘. 우리가 잘못했어. 나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다. 늦었어요. 어머니. 한 회장이 2년 전에 절 버린 건 어머니 선택이셨잖아요. 한 회장이 이빨을 갈며 나를 협박했다. 이지윤, 도덕적으로 생각해. 그 돈은 명백히 사기로 갈취한 돈이야. 끝까지 소송 걸면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사기요? 제가 언제 거짓말을 했죠? 전 처음부터 끝까지 진실만 말했습니다. 그럼 넌 그 애새끼가 박민호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야? 순간 방 안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민호의 눈이 당혹감으로 커졌다. 뭐? 지윤아, 너 알고 있었어? 응. 네가 씨 없는 수박이라는 거. 아주 잘 알고 있었지. 뭐시? 한 회장도 넋이 나간 듯 더듬거렸다. 우리 병원 가서 검사 받은 날, 내가 결과지 받았어. 거기 적혀 있더라. 넌 무정자증이라 평생 자연 임신 불가능하다고. 김 여사는 충격에 숨을 헐떡거리며 가슴을 부여잡았다. 그럼 처음부터 우리 민호가 애를 못 갖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네. 그래서 계약서에 그 특별 조항들을 기를 쓰고 넣은 겁니다. 나는 가방에서 2년 전 꽁꽁 숨겨두었던 강남 난임 클리닉의 진단서를 꺼내 테이블에 던졌다. 환자명, 박민호, 진단명. 무정자증 종이를 확인한 한 회장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비틀거렸다. 이런. 내년이 우릴 다 감쪽같이 속여 넘긴 거였어. 속이다니요. 저는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 없습니다. 회장님께서 친히 행차하셔서 내 딸이 박민호 아이를 가졌다고 통보하셨을 때 저는 네 하고 대답했을 뿐이죠. 제가 언제 그게 민호 아이라고 인정했나요? 민호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내게 달려들려 했다. 이 독사 같은 년, 네가 우리 인생을 망쳤어. 내가 망쳤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누가 누구 인생을 망치려고 했는지. 나는 한치의 물러섬 없이 민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넌 내 돈으로 다른 여자랑 놀아나며 날 기만했고 회장님은 돈과 권력으로 내 가정을 짓밟고 날 쓰레기처럼 내쫓으려 했어. 난 그저 너희들이 던진 부메랑을 정확히 반사해줬을 뿐이야. 한 회장이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그래도 이건 사기야.
내 변호인단 총동원해서 널 감방에 쳐넣을 거다. 나는 여유롭게 미소를 지었다. 고소하고 싶으면 하세요. 아 참, 소송 시작하시기 전에 이거부터 들으시는 게 좋을 텐데요. 나는 가방에서 소형 녹음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게 뭐요? 회장님. 30년 전에 회장님께서 첫 번째 사모님 내쫓으시고 지금 자리 꿰차신 거. 그것도 명백한 사기극이자 혼인빙자 갈취였죠? 순간 한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네가 그걸 어떻게? 미국에 계신 첫 번째 사모님과 최근에 꽤 깊은 대화를 나눴거든요. 30년 전 회장님이 어떻게 처가 재산을 먹튀하고 조강지처를 벌였는지 아주 상세하게 다 녹음해 두었습니다. 나는 녹음기를 흔들어 보였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회장님 같은 분을 상대하려면 이 정도 보험은 필수 아니겠습니까? 한 회장은 다리가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제발. 그건 다 지난 일이야. 회장님 과거는 지난 일이고 제 위자료는 현재 진행형인가요? 만약 이 녹음본과 무정자증 사기 결혼 스토리가 언론에 풀리면 한성제약 주가가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계산된 내 일격의 한 회장은 완전히 백기를 들고 말았다.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깥쪽에서 옹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스튜디오 오픈식에 온 하객들이 VIP실에서 새어나오는 고성방가에 옹성거리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문을 열고 나가 하객들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밖에서 잠시만 대기해 주시겠어요? 곧 오픈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VIP실로 돌아와 최후 통첩을 날렸다. 자, 이제 다들 제 사업장에서 나가주시죠. 영업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민호가 마지막으로 절규했다. 지윤아, 너 진짜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살 거냐? 양심도 없어? 양심, 나는 비릿하게 웃으며 그를 내려다보았다. 양심은 내 월급 통장 훔쳐서 상간녀 명품백 사줄 때나 챙겼어야지. 그들은 결국 서로에게 악다구니를 퍼부으며 쫓겨났다. 이게 다 내 놈 새끼 때문이야. 한 회장이 민호의 멱살을 잡았다. 우리가 무슨 죄입니까? 회장님 딸년이 딴 놈이랑 붙어먹은 게 죄지. 건물 밖에서 멱살잡이를 하며 개싸움을 벌이는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볼만했다. 결국 주변 상인들의 신고로 출동한 청담파출소 경찰차에 그들은 전원 업무방해 및 소란죄로 연행되었다. 경찰차가 떠나는 것을 지켜본 후 나는 스튜디오로 돌아왔다. 자, 여러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액땜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커팅식 진행할게요. 하객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다. 나는 주방으로 가서 굵은 소금 한 줌을 쥐고 나와 그들이 서 있던 자리에 팍팍 뿌렸다. 부정 타는 것들은 소금으로 쳐내야죠. 내 농담의 스튜디오 안은 웃음바다가 되었다. 황금색 가위로 붉은 리본을 자르는 순간 내 인생의 완벽한 새 출발이 느껴졌다. 축하합니다. 모두의 환호 속에서 나는 통유리창 너머 찬란하게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았다. 곰팡내 나던 신림동 새방에서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끝났다. 그리고 내 통장엔 여전히 그들이 바친 20억이, 내 앞에는 찬란한 한강뷰가 펼쳐져 있었다. 여러분, 한강뷰 필라테스 지금부터 정식 오픈입니다.